러시아인들은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치명적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전쟁 자금을 석유와 가스로만 조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수천억 달러가 들었지만 황금 수도꼭지는 말랐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모스크바가 다시 채울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고갈되면서 현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제 크렘린은 키이우가 아닌 자국민에게 잔혹한 신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러시아 지갑이 새로운 전선이 되어버린 금융 충격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내용은 이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 파고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위기의 원인은 단순하고 냉혹한 현실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자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지금 매달 수십억 달러가 전차 로켓 병사 급여로 쓰이고 있습니다. 푸틴이 일방적이고 신속한 침공을 의도했던 것이 이제는 현대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작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픈 곳에서 그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제국 덕분에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수출 덕분에 도로, 학교, 병원, 연금, 그리고 끝없는 정치적 공약까지 모든 것이 지불되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을 땐 시스템이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푸틴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금 수도꼭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제재가 불청객처럼 크렘린에 들어온 이후로 러시아의 석유 수익은 거의 3분의 1이나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국가의 재정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때 모스크바의 최대 구매자였던 유럽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러시아는 현금을 유지하려고 원유를 중국과 인도의 시세보다 30, 40달러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생명줄이 이제 족쇄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모스크바가 베이징의 석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중국이 할인율, 운송 경로, 결제 통화까지 정해 러시아가 통제권을 잃고 있습니다. 자부심 넘치던 에너지 제국이 이제는 베이징의 조건에 따라 조용히 공급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장에 직면한 러시아는 중국, 인도, 그리고 그들의 석유를 어떤 가격이든 사줄 의향이 있는 모든 나라에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슬픈 일입니다. 이모가 보석을 전당포에 맡기는 걸 보는 것과 비슷하죠. 석유는 팔리지만 이익은 줄었습니다. 이건 느리게 피를 흘리는 것과 같아요. 송유관 수입은 줄고 전쟁 비용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기세입니다. 작년 국방 예산은 약 13조 루블 1,460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전체 정부 지출의 약 3분의 1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모스크바는 보건, 교육, 사회복지에 쓰는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군사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이죠.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러시아의 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에서 예상할 수 있듯 크렘린은 재정적 문제를 자신감으로 감추려 합니다. 관계자들은 경제 안정과 러시아의 적응을 자랑하지만 수치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루블화는 침공 후 가치가 거의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8%를 넘나들고 있고 실질 임금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빵, 설탕, 달걀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전쟁 전보다 20, 30%더 비싸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멀수록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러시아인들은 월급을 받아도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힘든 일상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비와 공공요금이 소득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동차 수리나 약값 같은 지출은 이제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통은 극적이거나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꾸준하며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유할 때, 장을 볼 때, 또는 저축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그 고통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러시아에서 사는 것을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전히 평온해 보입니다. 카페는 붐비고 고급 상점들도 영업 중이며 수도는 국가 보조금으로 월급이 보전돼 평온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대도시를 벗어나면 그 환상은 무너집니다. 바랴차, 다게스탄, 키마로바 등에서는 월급이 식비와 연료비밖에 안 됩니다. 이 격차 확대는 두 개의 러시아로 불리며 이번 위기의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크렘린은 도시를 화려하게 꾸미지만 지방은 전쟁과 세금, 징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명백한 경고와 국민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여전히 평화국처럼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이 군사계약, 전장 보상, 러시아 통제 영토 재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나라 수입보다 더 빨리 돈을 소모합니다. 2024년 이 끝날 무렵
러시아의 예산 적자는 이미 19조 루블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적자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약 57조 루블, 대략 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약 26%분입니다. 모스크바는 재정 적자를 숨기려고 창의적 회계를 썼습니다. 이제 군사 지출의 상당 부분이 국가 프로젝트나 인프라 이니셔티브와 같은 모호한 예산 항목에 숨겨져 있습니다. 미사일 자금이 건설 지원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적자가 더 작아 보인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재무부 관계자들도 계산이 맞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목표는 정확성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제 석유로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크렘린의 다음 수순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대신 모스크바는 매우 단순한 새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경제가 수익이 부족하면 저항 못하는 이들에게 더 빼앗으면 됩니다. 바로 그때 국내 세금 인상이 시작됐고 처음엔 크게 해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관료들은 이를 예산 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돈을 더 가져가겠다는 의미였죠. 법인세가 20%에서 25%로 인상됐습니다. 10년 만의 대규모 인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애국 행위로 포장하며 대기업들에게 특별 군사 작전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가즈프롬, 로스네프트 같은 국영 대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항상 잘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몇 주 만에 많은 기업이 조용히 면제, 연장, 허점으로 타격을 줄였습니다. 진짜 부담은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 수리점, 배달업체들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로비도 이익 은폐도 못하고 돈만 내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2024년 중반 각 지역 주지사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재산세, 차량요금, 공과금, 서비스요금 등 다양한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다시 인상됐습니다. 공정성 개혁으로 2032년까지 1,600억 루블을 모으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계획은 저렴한 전기 기준을 강화해 가정 사용 한도를 월 220kWh 같은 최소 평균치로 크게 낮췄습니다. 취약계층 할인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겐 이것이 애국심이 아닌 대낮 강도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대형 민간 기업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뒷문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크렘린이 대기업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를 발표했을 때 올리가르히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익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수십 개 러시아 기업이 두바이,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등 우호적인 지역에 조용히 재등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국영과 연계된 대기업들조차도 갑작스러운 세금 징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운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국가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면서 일상생활의 비용이 점점 더 비싸졌습니다. 전기 요금이 여러 지역에서 12-15% 인상됐으며 겨울에 더 크게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석유를 저렴하게 수출했지만 휘발유 가격은 올랐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글로벌 시장 동향 때문이 아니라 높은 소비세, 보조금 축소, 그리고 물류 비용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2024년 초 그 영향은 명확해졌습니다. 러시아 소기업 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고 전체 기업 절반이 매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8% 급감해 경제에서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사업 폐업률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은행들은 대출 신청 5건 중 4건을 거절했습니다. 소위 임시전쟁 할증료가 조용히 영구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택시 기사들마저 연료비 상승과 면허 수수료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돈을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재편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건 푸틴의 영리하지 않은 또 다른 속임수, 즉 전쟁 배당금으로 이어집니다. 배당금이란 단어만 들어도 마치 보상을 받는 느낌이죠. 사실 이 싸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방법일 뿐입니다. 작동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영은행과 연금기금의 전쟁 채권 구매를 압박합니다. 이는 일반 투자와 다릅니다. 수익은 낮고 위험은 높으며 전쟁 비용과 직접 연결됩니다. 겉으론 나라가 하나로 보입니다. 실제로 크렘린은 시스템에서 조용히 현금만 빼갑니다. 가장 나쁜 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저축은 자동으로 전용됩니다. 전쟁을 믿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겉으론 애국심이지만 실제로는 압박입니다. 국가는 자금을 얻고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그 부담을 집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배당금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부담과 줄어든 안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전쟁에 묶인 미래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압박의 눈에 보이는 부분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훨씬 더 위험한데 그것은 나라의 은행 내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금융 시스템은 조용히 정부의 핵심이 됐습니다.
시베르방크와 VTB 등 국영은행들은 크렘린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저금통이 됐습니다. 다른 누구도 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OFC로 알려진 대규모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채권들은 한때 안전한 투자처였지만 이제는 현금이 바닥나고 있는 정부에게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많이 빌릴수록 민간 부문은 더 밀려납니다. 성장하거나 단순히 버티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들은 이제 대출 받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여분의 루블이 전쟁 노력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위험한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거나 루블 가치가 더 떨어지면 국채 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대형 은행과 수백만 시민 저축이 위험해집니다. 크렘린은 예산 위기를 은행 시스템으로 직접 이전했습니다. 이제는 시민 세금뿐 아니라 예금까지 도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스크바는 번영 국가라는 환상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국영TV는 여전히 새 공장과 점령지를 알리는 화려한 광고가 나옵니다. 반짝이는 기계, 미소 짓는 노동자들, 모두 일자리, 계약, 부의 귀환을 약속합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오늘 희생하면 내일 번영한다. 듣기에는 좋고 거의 영감을 주는 말이죠. 사람들이 애국심을 내세워 세금, 배당금, 도둑맞은 돈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자세히 보면 그 희망은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2024년 도네츠크 재건 예산 12조 루블 중 실제 현장에 전달된 금액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크렘린 관련 물류회사로 사라졌습니다. 철도 야드를 떠난 적 없는 자갈에 대한 과장된 청구서와 존재하지 않는 현장 감독 급여가 있었습니다. 메로폴에서 유출된 한 입찰 문서에는 1km 도로 건설 비용이 4,200만 루블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쟁 전 크림반도에서 같은 도로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유령 프로젝트에 쓰는 돈이 모두 본국의 실제 필요를 빼앗아갑니다. 리아잔의 붕괴된 산부인과와 페름의 임시 투석기 등으로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새 세금과 수수료, 공공요금 인상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기루일 뿐이며 사람들을 오지 않을 보상의 희망에 가둡니다. 그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희망은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에서는 그것이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참게 만들죠. 존재하지 않는 보상을 기다리게 하며 정부는 계속 그들의 주머니를 덜고 있습니다. 매일 밤 텔레비전 화면에는 발전의 이미지가 번쩍이지만 그 화면 뒤에는 텅 빈 교실, 폐쇄된 병동, 그리고 녹슬어가는 철골들이 진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전쟁은 러시아 국민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모두에게 약속된 배당금은 보상이 아니라 희망에 대한 세금이며 러시아인들은 이를 이자까지 더해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공공서비스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의료비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설 클리닉은 계속 가격을 올리고 병원은 붕대와 항생제 등 기본 물품도 부족하다고 보고합니다. 연금 수령자들은 처방약을 오래 쓰려고 알약을 쪼개 복용합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인들까지도 크렘린이 예상 못한 방식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트들조차도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투 수단과 공수부대는 조용히 축소됐고 장교들은 전쟁 비용의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극에 강요된 선택임을 압니다. 거부하면 승진이 중단됩니다. 해군에서 순찰 임무 후 돌아온 일부 선원들의 육상 휴가 수당이 절반으로 줄었고 몇몇은 초라한 식사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불만은 평화주의자나 시위대가 아니라 전쟁 지속에 크렘린이 의존하는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국방 예산이 늘어나도 대부분 포탄과 장비에만 쓰이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복지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건 국방 산업에 쓰인 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감시 없이 계약이 체결되면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예전에 민간 기계 생산하던 공장들이 이제는 군사 장비를 3배 비싸게 만들며 모든 부품 비용을 국가에 청구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에 내재된 현상입니다. 정부는 계약업체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부족한 예산을 세금 인상으로 메웁니다. 이로 인해 다시 비용이 오릅니다. 이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낭비의 순환입니다. 이론상 이런 지출이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가진 오일로 돌아가는 엔진과 비슷합니다. 군산복합체는 공공자금을 빨아들이고 그 대가로 모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담시킵니다. 이것이 러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제는 자기 꼬리를 쫓듯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삶의 질이 나빠지며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두뇌 유출입니다. 엔지니어,
의사, 프로그래머를 포함한 1만 명, 이 넘는 젊은 전문가들이 짐을 싸서 미래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동시에 수십만 명의 노동 연령 남성이 징집되거나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공장엔 용접공이 부족하고 농장과 운송회사도 일꾼과 운전기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모스크바가 대응 중인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노동 연령 남성이 사라지자 여성들이 경제를 대신 지탱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농장, 수리점, 과거 남성 전용이던 운송 차량단도 운영합니다. 이 조용한 혁명은 필요에 의해 시작됐지만 대가도 있습니다. 일, 육아, 가사 부담이 여성들에게 더 커졌으며 지원이 부족한 소도시에서는 그 부담이 더 심합니다. 이 인구 압박은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감소하고 의료비는 증가하며 전 지역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납세자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이는 국가의 미래 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할 시점에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해외에서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인구학적 피해는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푸틴이 돈을 더 짜내며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주들은 새로운 세금과 지역 수수료, 의무 기여금으로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마치 바위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언덕을 전력 질주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줄어들면 전체 시스템이 숨막히기 시작합니다. 새 세금이나 수수료가 생길 때마다 경제가 더 위축됩니다.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고 상점은 판매 감소, 공장은 생산을 늦추며 결국 해고가 발생합니다. 급여가 줄면 세수도 감소하고 정부는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두려 합니다. 로이터 경제학자들은 러시아가 세금에 덫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석유 수입 감소로 정부는 민간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와 세수가 줄고 악순환으로 국내 총생산이 빠르게 하락합니다. 전쟁 4년째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최전선에서 싸웁니다. 2026년 예산안은 안정성에 대한 모든 약속을 포기하고 대신 새로운 세금과 무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린 자기 파괴의 순환입니다. 모스크바가 많이 가져갈수록 다음엔 더 적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감이 조용히 다른 무언가, 즉 암시장 경제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러시아인이 비공식적으로 가정교사, 자벽부, 온라인 판매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세금 회피를 위해 유령 회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이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남아있는 경제마저 더 깊은 지하로 숨어들게 만들 뿐입니다. 러시아 GDP의 약 15-20%가 이제 비공식 경로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짜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임시 세금이 영구화되고 애국적 의무가 추가 청구서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계속되면 세금도 계속될 거란 걸 압니다. 국가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국가 밖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크렘린에게 진짜 위험입니다. 분노하는 군중이 아닌 조용히 물러납니다. 수백만 러시아인들이 정부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업이나 편법으로 하다 보면 새로운 세금을 걷어도 남은 구멍은 메울 수 없습니다. 그런 공동화 현상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전의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리듬은 소련 말기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맞춰서 행동합니다. 그들은 내야 할 돈을 내고 정해진 구호를 반복하며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는 척합니다. 사적으로는 그들은 그것을 비웃고 속이거나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조용한 냉소주의는 어떤 시위보다도 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규칙의 의미를 믿지 않으면 부패가 범죄가 아닌 생존 수단이 되고 이는 주도성을 약화시킵니다. 사업을 해도 결국 세금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빼앗길 텐데 왜 시작하겠습니까? 성공하면 오히려 표적이 되는데 왜 발명하거나 혁신하겠습니까? 경제는 제재, 인플레이션, 전쟁도 견디지만 사람들이 멈추면 버틸 수 없습니다. 노력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 그게 조용한 붕괴입니다. 숫자엔 안 드러나죠. 선택지는 줄고 세수도 부족해 크렘린의 수단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국부 펀드는 놀라운 속도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300억 달러가 석유 부족 보완과 군사 비용 충당에 쓰였습니다. 루블화를 추가 발행에 시간을 벌었지만 그만큼 대가도 치렀습니다. 물가가 올랐고 저축은 사라졌으며 통화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무너진 건 러시아의 미래입니다. 크렘린은 절박함에 과거 손대지 않겠다던 자산까지 도박에 내몰았습니다.
북극의 얼음 아래에는 러시아의 마지막 미개척 석유지대가 있습니다. 대륙붕을 따라 이미 조사된 수십억 배럴에 달하는 방대한 매장량이죠. 모스크바는 수년간 자국 쇄빙선과 시추 장비로 이 유전을 개발하겠다고 자랑하며 제재에 맞서 러시아 독창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 되자 현실이 따라잡았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시추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제재를 받은 노르웨이 기업과의 합작사였으나 부품 부족으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시추 장비가 얼어붙어 모스크바는 큰 비용과 지연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크렘린은 이례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탐사 허가권이 즉각적인 현금을 대가로 중국 국영 대기업들에게 경매로 넘겨졌습니다. 그 빠른 돈의 대가는 컸습니다. 이제 베이징은 앞으로 생산될 배럴의 많은 지분과 수출 경로 거부권을 보유합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시추 계약을 유지했지만 수익 분배는 동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에너지 주권의 상징이 오히려 크렘린의 가장 빠른 현금 인출기가 됐습니다. 오늘 팔리는 배럴은 러시아가 내일 세금을 못 부과할 것입니다. 단기 현금이 장기 통제권을 희생시켰습니다. 미래를 팔아 현재를 지불하는 건 또 다른 세금이며 결국 미래 세대가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조치들로도 러시아의 주머니에 생긴 구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북극 자금이 빨리 소진되자 모스크바는 옛 동맹국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브릭스 그룹은 대출과 통화 스와프를 제공했지만 결국 올가미만 조였습니다. 상하이의 신개발은행은 인프라를 위해 120억 달러를 송금했지만 그 돈은 곧장 전선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포탄 공급망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돈은 위안화와 루피로 들어왔고 통제에 막혀 블록 밖에서 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러시아가 또다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듯합니다. 러시아는 송유관 경로에 대한 거부권을 넘겨주었고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중국이 지배권과 방향을 갖게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보장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아실 겁니다. 전 세계 수요가 흔들립니다. 인도는 경제적 유대를 강화했고 러시아는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 할인된 우랄 원유를 계속 구매했습니다. 3월 인도 중앙은행은 루피 루블 무역 결제 지원을 위해 4억 달러 수합 라인을 승인해 인도 은행들이 결제 과정을 간소화하고 특별 루피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치는 서방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양국 모두에게 양자 무역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비료 사업 투자와 자금 지원을 수억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이 거래들은 농업 협력으로 포장됐습니다. 이 거래들이 러시아 수출 수익을 지원했지만 군사 지출이나 탄약 보조금과 직접 연결된 증거는 없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역을 통해 벌어들이는 루피화는 대부분 인도 은행 시스템 내에 묶여 있어서 인도 공급업체로부터의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러시아가 어디에 어떻게 수익을 쓸지에 대해 델리에게 간접적인 영향력을 주지만 공식적인 거부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왑 라인과 무역 협정은 단기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모스크바가 해외 조건에 얽매여 금융 생존을 위해 유연성을 잃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벽돌들은 몇 주마다 거래됩니다. 각 대출은 가정에서 전장으로 루블을 끌어갑니다. 러시아는 포기한 것에 비해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스크바는 단기 유동성은 얻지만 장기적 자유를 잃고 루블로는 과도한 해외 계좌 요구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역사를 한 번만 들여다봐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압력이 쌓이면 그것은 항상 정치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선택하지도 않은 전쟁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차 인내심을 잃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정이라는 환상은 저항할 때마다 점점 사라집니다. 그게 진짜 재앙입니다. 경제는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이 패턴이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국민을 착취해왔으며 이 전쟁은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금, 숨겨진 수수료,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사람들은 포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위납 청구서가 쌓여 소규모 사업체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정부가 극단적 조치를 취하면 은행 계좌 동결, 자산 압류, 인출 한도 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 채권을 강제로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현금을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위기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예산 안정화 시도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의 주요 무기는 세금이 아닌 통화입니다. 그 방법은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루블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혁신,
즉 결제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드는 현대적인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모든 거래는 추적 기록되고 자동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루블이 완전히 도입되면 국가는 더 이상 돈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계좌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무원이 자금 동결, 지출 및 특정 집단의 구매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경제 효율화를 목표로 하지만 여기서 효율성은 복종을 뜻합니다. 이것은 자금과 인내심이 부족한 정부에겐 꿈의 도구입니다. 디지털 루블이 널리 퍼지면 세금이나 수수료를 피하기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애국심과 처벌의 경계가 곧 사라지고 국가는 더 이상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현실입니다. 국영은행과 연금기금이 정부 채권 매입 압박을 받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조용한 몰수입니다. 시민 저축이 동의 없는 전쟁에 묶입니다. 하지만 충격파는 러시아의 국경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미 그 진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값싼 러시아산 석유는 전 세계 가격을 겉보기에는 낮게 유지하지만 모스크바가 더 이상 할인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불안정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물러나면 전 세계 공급이 줄고 비용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산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해 에너지 안보가 모스크바의 상황과 얽히게 됐습니다. 유럽의 경우 위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러시아 재정이 급격히 붕괴되면 에너지 생산이 크게 줄어 세계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설입니다. 러시아가 천천히 침몰할수록 세계는 더 오랫동안 저렴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지만 결국 충격은 더 커집니다. 크렘린의 세금 위기는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 경제도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의 세금 위기는 단순한 수치나 서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금 인상과 수수료가 나라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정부는 안정이 존재하는 척할지 모르지만 그 안정은 돈과 인내심이 바닥난 시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진짜 전장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엌, 지갑, 그리고 은행 계좌에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전쟁 경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한계점에 더 가까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금방 무너질 일은 없지만 경고 신호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자본 및 두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강할수록 사회는 더 약해집니다. 전쟁으로 막대한 돈이 소모되고 국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선전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너무 커져서 머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억만장자, 로비스트, 정부 대변인이 소유한 언론에 지쳤다면 글로벌 리캡스를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이 무료 뉴스레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글로벌 움직임 등 세계 주요 이슈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스폰서, 광고, 검열, 기업 필터 없이 운영됩니다. 왜곡 없이 직접적이고 필터 없는 지정학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류 언론이 다루기 두려워하는 분석입니다. 저희는 독립적으로 작성하며 뉴욕이나 베이징 이사회가 아닌 여러분께만 답합니다. 진실이 중요하고 헤드라인이 돈에 휘둘리지 않으며 전 세계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곳을 원한다면 지금 글로벌 리캡스에 가입하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globalrecaps.com 방문 후 가입하세요. 무료로 10초 만에 가입할 수 있고 매주 꼭 열어보고 싶은 이메일입니다.